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무엇을 바꾸겠다는 수많은 개혁론의 정치는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벌였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실제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임 총리들이 책임 총리를 천명했고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정치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는 점에서는 그 평가는 차치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책임 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여야 협의에 적극 나서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 현 정부의 대표적인 오답 정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워낙 절박한 문제입니다. 예. 네,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서울 일부 고가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요? 아니면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일관된 조세 정책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급 정책은 저희들이 2월 4일날 발표한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이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의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말하자면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은퇴자,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최소한도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탄력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세, 종부세를 다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저나 또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희는 좀 엉뚱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 건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부세,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특이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아직도 OECD 평균 0.5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효과도 보기 전에 보유세 현실화라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러저러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감면을 논의한다는 건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거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원칙을 흔들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공급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꼭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같이 가면서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피해의식과 또 집값이 뛰어서 이번에 오르게 된 이 어떤 세금의 부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혜택을 마치 뭐 기준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잠깐만요. 네, 세금을 분할 납부나 혹은 이연제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정책의 일관성 네, 그것은 그건 꼭 대단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중요하고요. 네. 대출 규제 완화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 10억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잔뜩 올랐는데 대출 규모 늘린다는 건 그 뭐 빚내서
집사라는 전임 정부의 폭탄 돌리기 정책이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보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내각의 수장으로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 흔들리지 않고 중심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좀 짧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예,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이런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또 국민들의 건강한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바로 공급 그리고 투기 억제 그리고 또 정말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적어도 이게 올라갈 대로 올라간 네, 그건 안 후보자님.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저는 기득권 옹호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뭐 답변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었는데요.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주장 관련입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이명박 정권 단독 특별 사면에 이어서 대를 이은 특별 사면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계급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근데 세습 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측이 상속세 납부 개혁을 발표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상속세 납부 반성 차원의 뭐 재산 사회 환원 이거 이미 2008년도에 삼성 특검 당시에 약속했던 일입니다. 13년이 지나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행하는 게 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보고요. 삼성 앞에서 알아서 비는 국회, 삼성의 국선 변호인 노릇하는 정치 저는 이제 끝장내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께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 바뀌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헌법이 아까 그런 어찌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그 예외를 준 이유는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할 때 어떤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경제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어차피 이제 그분들한테 여러저리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인사도 다니고 또 해야 될 때 그분들이 그런 견해가 무슨 그냥 막연히 해달라는 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 어떠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그래도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경기도 안양 동안구 갑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앞서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강원도 산불 동영상에 나왔을 때 미담 사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때 장관이셨던 지금 후보자께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4월 5일 날 3시에 이임식을 하기로 한 날인데 그날 새벽 3시에 강원도 산불 현장을 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진 찍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힘당의 전 정당이었던 한국당에서는 국가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정의용 안보실장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영표 의원이 정의용을 보내자라고 하니까 나경원 그때 원내대표죠. 청와대 사람을 부르기 쉽나 하면서 2시간 넘게 잡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됐다는 게 저로서는 야 이게 내로남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그 고성 속초에
위원장 오랫동안 거기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번 출마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한 사람이죠. 이동기 위원장. 이영수 의원님께서 그때 현장에 가셨고 참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출마를 여러 번 하셨던 이동기 위원장은 현장에 놀러 갔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조금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후보님. 예. 후보님 저 개인적으로 저 정치학과 선배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후보자와 청문위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다소 매섭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 후보님 책 읽어봤습니다. 정치야 잘하자, 뭐 나는 민주당이다 이런 책들 다 읽어봤고요. 그 군포에서 군포 그대로 계셨으면 지금 6선, 7선 하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험지 대구로 가셨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주의 타파를 앞장서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마음 그대로 국민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총리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리로서 할 일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1년 정도 남짓인데요. 코로나 극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코로나를 백신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상적인 생활 또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런 걸 돌려드리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으로만은 부족하니까 백신을 빨리 맞춰서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지 마스크를 벗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당한 경제적 피해를 당한 그분들을 구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지금 큰 방향은 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앞에 방역과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거고 저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게 그 목동에 있는 요가학원 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제가 간담회를 할 때 보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고정비만 봤을 때 이런 손해가 이렇게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좀 보이시나요? 예, 저는 예. 보입니다. 예. 예. 좀 보시면 임대료 이게 이렇게 됩니다. 3월 16일이 영업 제한이었다가 3월 23일이 영업 금지로 바뀝니다. 영업 제한, 영업 금지가 왔다 갔다 했던 그 기간들에 대해서 본인이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코로나 법안을 만들면서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1월달, 2월달 간담회 때 자기가 자기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 거거든요. 보면은 임대료가 429만 원, 공가격이 80만 원인데 여기에서 14일을 금지를 했으니까 고정비 손실이 254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의 고정비 손실에 대해서.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보상에 대해서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공과금에서 보상 받은 것을 빼니까 부족분이 671만 원이었다. 즉 고정비도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한기간이 쭉 나옵니다. 제한기간은 이렇게 돼서 그 매출 손실액이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요가학원 원장님이 올 1월 달에 저에게 발표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김포 소재 PC방 사장님이 또 간담회를 하시면서 자기 그 장부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놨습니다. 2020년 8월하고 9월이 PC방 집합 금지였는데 이때는 완벽하게 줄어들었죠. 그 총 매출이 거의 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집합 금지가 되기 전에 2020년 총 매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1월 달이 7,200 정도였다가 2월 달이 6,300 계속 줄어들죠. 3월 달에 4,200, 5월 달, 6월 달 되면은 2,30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이 1,400으로 줄어들었다가 9월 달에 59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후보님, 아이 셋을 키우는 분인데, 이제 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PC방을 차린 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얻어서 한 것이죠. 그런데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시라는데 지금 파산을 신청해 놓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또 오후에 할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예, 저희들도 정부에서 가난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주시면 또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민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본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좀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가급적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과 내용을 담는 메시지고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온화해야 합니다. 네, 후보자님. 2004년 10월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당시 출입기자였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왜 국민적 통일을 구하는 일에 그토록 서툴렀는지 가슴 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개혁과 혁명은 대단히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이 말씀 지금도 동의하시죠? 예, 네. 자, 그렇다면 후보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령 검수완박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혁 맞습니까? 조금 예.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어떻게 보면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 완전 박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완전 박탈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님들이 개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아직 뭐 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론으로 정해서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그나마 이제 정착한 검경 간의 약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예. 네.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후보자님께서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많이 서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박수 많이 받으셨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를 함께 할 이번 개각, 거국 중립 내각에 해당됩니까? 현재는 제가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된다고 하면 예. 예,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한다면은 내 편 가르지 않고 정말 대통령이 민심에 눈을 맞추고 정말 적합한 분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런 호소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것은 감히 자부합니다만 의원님 기준에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각도 부족하지요? 제가 개각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제 후보자님. 자신에 대해서는 예, 너무 네. 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재외공간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수천만 원대 이르는 유럽산 도자기 1250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해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학회 참석하면서 4차례나 딸들과 동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적격입니까? 의원님, 저도 아직 후보자 신분인데 제가 말씀하기야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그 두 분 후보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죠? 자신이 없다는 게 어떤 그 뜻인지 두 분 후보자가 적격이라는데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지금 후보자, 저도 후보자인데. 자, 후보자님,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히잖아요. 의원님, 뭐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 저 네. 보고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예,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친문계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 여당 지도부는 친조국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후보자가 정리가 되신다면 당정청 관계를 과연 재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들 그동안 신뢰관계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또 그래서 야당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뭐 정치라는 게 어디 딱 어떻게 딱 고정돼서 닫아 걸린 채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 방금 지적하시던 듯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또 민심의 또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치인들도 여당의 누구라 하더라도 그걸 외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2005년 1월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국회 운영을 해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인사 깊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임대차법, 공수처법 일방 처리합니다. 기립표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금 그 점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안들은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여야가 대화를 해서 했더라면 국민들도 좀 더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저 자, 의원님 그렇게 네, 후보자님. 간증 짓지 마시고. 예. 이번 4.7 보궐선거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죠.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부동산 정책이 최대 피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아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제, 공급 정책 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그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되다면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혹시 초기에 조금 아마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이게 안정되어 간다라는 그런 뭐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우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총리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에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 코로나19 일상으로의 복귀.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삼각편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접종 동의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백신 신뢰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관련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요 관련 질의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후보자의 자서전에서 밝힌
김부겸 과거 나도 학창 시절 학폭 가해자였다라고 고백이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관련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왕따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편을 만들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문화가 있었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았다. 1960년대 대구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았다. 당연히 호녀라도 있었다. 중국 화교 출신들도 있었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짱꼴라 아이 놓고 부르며 놀렸다. 구슬치기 하면 구슬도 뺏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몰려다니면서 했다. 나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당연히 센 쪽으로 따라다녔다.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런 못난 풍습이 이어지고 이게 문화라고 계승돼 오늘날 왕따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내가 강자 편에 속하지 않으며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존엄과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무려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초대 백봉 신사상을 수상하실 만큼 품격 있는 의정 활동에 힘써 오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거 아주 철없던 어린 시절 다문화 자녀 등을 비하했던 치부를 밝히며 반성을 표하신 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 그 왕따 문화를 접한 부모 세대로서 과거 저희들 어린 시절에 저희들도 그런 부끄러운 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더 정말 좀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글을 썼고요. 또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도 한번 길게 돌아봐 달라는 그런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처럼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바꾸고 나아가는 모습이 정치권의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막말 문제, 국민 여러분 앞에도 부끄럽게도 참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와는 다르지만 정치권의 막말 문제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실까요? 예, 뭐 있는 그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정말 그렇게 좀 모질게 말하고 싶은 유혹들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상대편 입장을 생각을 해주시면 특히 정치권 그중에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자들이시니까 조금 더 생산적인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한 번만 더 역지사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후보자가 총리 되신다면 대정부 질문 등 야당 의원들께 많은 말씀 듣게 되실 겁니다.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통합과 상생의 리더십 발휘해 주셨던 만큼 막말 경계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정치의 모범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집단 면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각편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다리인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뭐 저는 결국은 뭐 국민들의 헌신적인 어떤 참여와 협력 때문입니다. 또 의료진 또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입니다만은 그나마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국가들 또 다른 나라라고 비교해 봤을 때 또 세계적인 그걸 봤을 때 저희들이 정말 방역을 그나마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방역 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국민들이 일상적인 경제 활동과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정말 몇 차례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절대 차질 없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전반기 1,300만 명 접종 그리고 11월에 약 한 4천만 명 가까이 접종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일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밝히신 대로 그 정부가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확한 백신의 어떤 도입 시기라든지 물량이 공개되지 않아 정부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제약사의 백신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이런 경쟁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상황에서 제약사는 계약 국가들에게 백신 도입 시기나 물량 비공개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백신 도입 시기, 물량 밝히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의견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백신 때문에 전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실은 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은 계약에 의하면 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걸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계약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약속한 것은 제때 반드시 우리 공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표한 2, 4분기 얼마, 3, 4분기 얼마, 4, 4분기 얼마 우리가 이렇게 도입할 것이고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은 뭐 조금 더 차질 없이 지켜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까, 후보자님? 지연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선 1차 접종이라도 하면 이 면역력이 확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집중하는 바람에 전방 우리 죄송합니다만 지난달 4월 말까지 300만 목표를 이게 340만 50만 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 2차 접종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시적인 1차 접종을 못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저희 약속은 꼭 지켜낼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수진 의원님. 네. 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의 2015년 발간된 저서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에서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회고한 것, 네, 제가 보도자료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청문회에서 유년 시절 폭력 서클 갈매기 조나단 이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네, 강선 의원님. 네, 그리고요. 자, 조용히 하세요. 네, 그리고 배구 쌍둥이 자매 등 체육계 연예계 인사들은요. 근데 과거 학폭에 조수진 대해서 의원님, 네, 나중에 보충 질문 때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강선 의원님. 네. 감정적으로 트집을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 중에 조수진 의원의 이름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뭐 명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 그랬습니까? 저는 정치권의 막말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이 본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셨다면 아니요, 지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 자, 이제 그만합시다. 예, 그만하시고 질의를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치권의 막말에 대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공격한다고라고 본인이 받아들였다면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시절에 했던 그 목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행안부 장관을.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행안부 장관 시절에 걸으셨던 목표, 저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큰 틀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을 내셨어요, 당시에.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이 우리 행안부 장관 시절에 정부안으로 내고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통과시켰는데 성과가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예,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됐습니다만 그 안을 토대로 한 새 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
제대로 이루어져내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요. 총리가 되시면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이 진행된 대로 잘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도 그때 발표하셔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 조금 뭐 아마 기관 간에 조금 더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기소권, 수사권을 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마 기소 과정에서 필요해서 조금 어떤 수사를 그렇죠. 지휘하는 그런 부분 국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 그래서 독립되어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도 다 하고 기소까지 다 해버리면 그 사람 당연히 수사하고 있으면 기소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중간에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교정할 시간이 없죠. 잘못한 일도 교정하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를 수시로 흘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내용을 없애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을 해왔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도 내셨습니다. 맞죠? 예, 저 부분은 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아까 고성 속초에 산불이 있었어요. 그때 정리를 하면 산불이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엄청났는데 해남에 있는 소방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성 산불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진화시켰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던 거죠? 예, 뭐 그건 제 공은 아니고요. 그건 예.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차곡차곡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기가 고무된 전국의 소방관들이 자기 지역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모두 맞습니다. 다가 지원을 나와주어서 네. 800여 대 이상의 소방차들이 속초 고성으로 모여들어서 잘 진화가 됐습니다. 어느덧 그런 일이 생깁니다. 큰 재난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이 어려운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고통도 참아주면서 힘을 합쳐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도 컸다 이렇게 사실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기본은 국민이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4.16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국가 컨트롤이 없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국가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서 청와대도 컨트롤 타워가 되지 못하고 행안부도 컨트롤 타워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기본 중앙재난대책본부로 만들고 유사시에는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지금 코로나의 위기도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아까 민병덕 의원님 말씀처럼 이 대처 속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과 숨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문은 닫았는데 임대료 나가야 되는데 장사도 못하는데 그리고 어떤 곳은 16배 중과세까지 합니다. 유흥이라고 해서 이렇게 16배 중과세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시면 꼭 어려운 사람들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가 도약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오는 여유를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조하신 국민들께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분명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법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그걸 해야 하고요. 또 그 외에 하루빨리 이분들의 삶이 되돌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집단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확보해서 빨리 일상을 되돌려가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나마 최고의 도움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여러 가지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은 또 새로운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백신이 관건입니다. 백신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횡행합니다. 혹세 무민하고 있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백신 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 상태 가짜 뉴스죠? 그렇습니다. 예. 예. 화이자가 바닥났다. 물량 부족으로 1차 접종 중단 가짜 뉴스죠? 1차 접종을 조물량이 이제 1차 접종된 분이 2차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가고 있는 거죠. 예. 5월 5일에 43만 회분이 도착했습니다. 집단 면역하는데 6년 4개월 걸린다. 가짜 뉴스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가짜 뉴스 국민을 현혹하고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선동하는 집단도 많습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뭐 가짜 뉴스 말씀 주셔야 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 예. 지금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저 가짜 뉴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국민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워서 백신 안 맞을래 하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극복하는 지난 한 1년 반의 고생이 이게 자칫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위해서라도 사실은 저거는 엄벌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명백한 가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범죄 수사 차원에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아직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요청을 드릴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SNS 등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협조와 어떤 자발적인 신고 등을 잘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모아주시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기영 의원님, 네, 질의 순서입니다. 예, 화면 좀 띄워주시고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예, 지역 주민, 예. 총님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먼저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좀 물어보고 직접 전달해 드리려고 날것으로 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나 백신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질의가 있고 재난지원금, 그다음 부동산 금융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년들 정책이 좀 특징적입니다. 기후 사다리 이야기가 있고 집값 급등과 불공정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넘어가고요. 마지막 부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수천 명에게 질의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받은 것들을 좀 추렸습니다. 저희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부동산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제가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벼락거지, 그 다음에 세습자본주의, 자산의 양극화 이런 이야기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뭐 충분히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짐작은 갑니다만은 좀 아픈 거는 세습 양극화 그런 단어가 아픕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합의한 헌법 정신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부의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 제도화 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습 자본주의라는 것을 용어를 쓰는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청년들이 나름대로 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못 하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이른바 가상자산 논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이제 총리가 되시면 주요하게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나름대로 책임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다라는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예, 뭐
부모 세대로서 기성 세대로서 2030 세대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회가 열렸을 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뭔가 자기의 길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의 절규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또 정치권에 요청하고 또 다른 제도 개혁을 요구하시는 좀 더디 걸리더라도 그 길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소위 한 방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길은 없다는 것은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오랜 노배우의 그 지혜가 담긴 말이 아닌가. 오히려 좀 정치적인 이런저런 편견이 없이 하시는 그런 말씀에 청년들께서 조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방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똑같은 총리 후보자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증을 다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야기하는 지적들 중에서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개별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사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사 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장관도 바뀌고 또 총리도 바뀌고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가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2번째는 부동산 세제를 나름대로 이제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까 정의당에서도 질의를 있었지만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다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갈 거냐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쭉 보시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죠. 어쨌든 종부세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쭉 봐주시면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보이스에도 더 나가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본주 총리 후보자께 이사 대책 일관되게 유지되는 건지, 그다음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개발적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그 어느 정도까지 어떤 원칙은 좀 유지하시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유연하게 하실 건지를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밝혔고요. 다만 그 왜 대상 지역을 빨리빨리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부 지역에 투기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조사할 건 조사하고 조정하고 있는 중이지 반드시 저희들이 15만 호 가까운 다음 카드를 지역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제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7월부터 이른바 선청약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청약 가점제 외에 뭐 신혼부부 등 특공 그 외에 또 일반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쿼터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자체가 변함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꼭 유지가 돼야 한다 네. 생각합니다. 예, 또 조세 관련해서는 보유세 관련해서 기본 원칙은 좀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그분들이 자꾸 징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한 가구에 이 집에서 그냥 내 집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 낼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지금 내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연기해 드릴게요. 과세 이연, 과세 이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집값을 누가 올려달라고 했냐라는 막 그분들의 어떤 항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뭐 저희들이 정책에 그런 부족함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임대사업자 제도만 하나 더 여쭤보고 오전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전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정책인데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현 정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맺고 끄듬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세제를 작년 여름에 개편을 했습니다. 즉 신규 등록은 안 받는다 이 정도가 됐고 네. 기존 등록을 한 분들에 대한 혜택을 무리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서. 다만 기존 등록한 사업자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개별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 제도상 말소가 가능하고 혜택 환수도 가능합니다. 예. 이걸 작년에 가을부터 조사를 하라고 했고 지자체랑 다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약 3천여 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그 혜택 임대기간 준수 문제만 조사를 했고 임대료 증액 문제, 임대계약 신고 문제는 조사가 아직 안 됐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더 전국적으로 확실히 하고 즉 임대사업자 혜택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서로 간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정책을 악용한 것이니까 뭐 그게 어떻게든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아파트는 더 이상 저는 등록 임대 사업자로서 이렇게 등록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든 이상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른바 부동산 혹은 내 집 마련에 꿈을 앗아간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일입니다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수고하겠습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